당신의 노후는 상상과 다르다. 생계를 위해 오랜 기간 일을 해온 사람들은 지쳐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고, 따라야 할 규정과 규칙적 일상도 없으며,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퇴와 여가 생활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렇다. 앞으로 당신은 편하게 잘 수 있다. 꿈에 그리던 곳을 여행할 수도 있다. 원하는 만큼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손주와 보낼 수도 있다. 1단계 허니문.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복 상태. 은퇴의 허니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일들을 목록에서 없애고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집수리나 정원 가꾸기 또는 페인트 칠 같은 일들을 시작한다. 이것은 성취감을 주고 새처럼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준다. 이런 행복감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새로운 현실에 침몰되기 전까지 최대 1년 정도 지속된다. 일단 목록에 있는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성장지형 은퇴자들은 다른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보다 큰 다른 계획이나 목적도 없이 그들은 거대한 은퇴 계곡의 가장 낮은 지점인 은퇴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여가 생활로 잠시나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파티가 끝난다는 느낌을 받는다. 성장지형 은퇴자들은 약간 초조해지고 좀 더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을 찾거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과 성취감이 사라져 무기력함과 공허함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일부 안정지형 은퇴자는 성장지형 은퇴자보다 허니문 단계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들이 만족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적절한 의식주만 갖추면 된다. 다시 일할 필요가 없다는데 행복해하고 어떤 것도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사실 한 번도 일을 좋아한 적이 없을 것이다. 도전적인 일을 피하고 자유롭게 잠을 자고 여가를 즐긴다. 매일매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상관없다. 단순한 삶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을 위한 다른 방식의 삶이다. 2단계 은퇴지옥. 일하지 못한다는 불행 상태. 은퇴 후 더없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허니문 기간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종종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급성 은퇴 쇼크를 가져오기도 한다. 파티가 끝난 것이다. 이런 은퇴 쇼크의 최악이 은퇴 지옥이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던 취미와 활동에도 관심이 사라지고 정말 이게 전부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고 잠시나마 즐겼던 여가 생활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의미해진다. 은퇴 충격을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은퇴 지옥의 거대한 계곡에서 급성 은퇴 쇼크를 겪을 때는 막힌 변기를 뚫는 것 같은 쉬운 일조차도 힘들 만큼 큰 문제처럼 느끼고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를 겪기도 한다. 시카고에서 열린 은퇴 세미나에서 최근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은 거대한 은퇴 계곡이 슬픔의 5단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이 맞다. 은퇴 시의 생활 방식과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배우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공감하지 못한다. 더 이상 일하러 갈 필요가 없어서 불행하다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급성 은퇴 충격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당신은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대신 현재의 고통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도 한다. 과음과 과식, 쇼핑 중독 또는 다소의 은둔 생활이 일반적인 탈출구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 상황이 훨씬 악화되고 건강이 위험해진다.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한다.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것을 이미 겪고 이해하는 사람과 대화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은퇴 코칭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귀 기울이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된 경우에만 그렇다. 3단계 은퇴 지옥에서 탈출, 새로운 일을 찾는 회복 상태.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활력이 없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피곤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진다. 자신이 처한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이럴 때는 상황 개선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인가? 스스로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라. 운동을 시작하고 잘 먹고 TV 시청을 줄이고 꾸준히 번거로운 일들, 예를 들어 처리해야 할 잡일이나 뜯지 않은 우편물 더미를 처리하라. 이런 소소한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지워 나가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 산책, 잔디 깎기, 집수리 전부 중요하다.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이 성취한 것을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마침내 진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은퇴 지옥에서 탈출하려면 장기적으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삶에서 몇 가지를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은퇴로 잃어버린 직장 친구를 대체할 적절한 인간관계를 찾아야 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한다. 목적의식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아침에 일찍 기상해야 하는 좋은 이유가 된다. 목적의식이 없다면 당신은 늙고 쇠약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더 좋은 기분으로 더 오래 살게 된다. 살아가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복잡할 것은 없다. 은퇴 준비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 불안의 정체가 분명해지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은퇴 준비란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된 것이라 오랫동안 익숙했던 자신의 가치관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임을 알아도 익숙한 걸 고집하려 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없는 것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러니 대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은퇴 준비란 미래를 향한 게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이다. 불안은 미래에 관한 감정이라 미래를 놓으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은퇴 후 벌어진 일은 미래에 관한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미래에도 바꿀 수 없다. 미래는 물론 과거 역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지금 변화할 거라면 과거는 놓아줘야 한다. 수십 년을 고심한 가치관도 지금 이 순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 단 이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 뭘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인간관계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관점이다. 이건 은퇴 이후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다. 먼저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따지지 않아야 한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생산적인 일을 하고 뭔가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 하나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수평적 관계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동등한 관계가 뭔지 안다면 인생 이막이 수월하게 펼쳐질 것이다. 은퇴 전에 이런 준비를 하면 좋지만 이미 은퇴했어도 가능하다.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연습해 보자. 오랫동안 고수해온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하기 때문이고 새로운 생각이 사회 통념에 반한다는데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삶이 달라진다. 필요한 건 첫 발을 내디딜 용기다.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초조해하는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평생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증거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로댕은 누군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뒤 꼭 일은 잘 됐나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로댕 자신이 쉬지 않고 조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말한 일이란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것 모두를 뜻했을 것이다. 사는 것 자체가 일이다. 그러니 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도 돼 하고 생각하자.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취미마저 의무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인간이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중장년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고 있다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취미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외출하고 집 근처 편의점 정도는 가며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그 외에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전에 내 아들은 기숙사형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고민하다가 기숙사 규칙을 읽고는 그 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저녁생활 시간표에서 강제자습이라는 글자를 보고 자습이 강제라는 사실에 모든 미련을 버렸다. 마찬가지로 인생 이막을 위해 반드시 취미를 찾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취미까지 의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취미는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한다면 더는 취미가 아니다. 취미도 일처럼 의미를 따져가며 하다 보면 온전히 즐기지 못한다. 사실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의미와 쓸모의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치부될 만한 일도 얼마든지 있다. 내가 아직 젊었던 시절 대학의 고대 그리스어 강의가 폐강된 적이 있다.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을 리 없겠지만 서구 문화의 학문 기초인 고전 언어를 수강생이 적다는 이유로 폐강하는 대학의 태도에 실망했다. 스쿨의 어원은 그리스어 쇼올, 즉 한가로운 시간이다. 당장의 실용성을 따지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퇴직 후 일을 대신해 취미를 찾으려는 사람은 마치 일을 하듯 취미에 몰두한다. 나는 자신이 하는 걸 취미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의 버금갈 만큼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게 말하면 극단으로 치닫는 이들이 있다. 가령 퇴직 후 사진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하는 실수는 SLR 카메라부터 사고 보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려면 재능이 필요하지만 사진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실제로 카메라를 장만해 뭔가를 찍기 시작하면 의외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진작가는 무작정 셔터만 누르는 사람이 아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카메라로 시작해도 좋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도 SLR에 뒤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SLR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 카메라만 있으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아들러 심리학은 사용의 심리학이라고도 한다.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반면 무엇이 주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은 소유의 심리학이라고 한다. 성능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바로 좋은 사진을 찍게 되진 않는다. 반대로 고성능 카메라가 아니라 해도 제대로 활용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책의 주제인 인생 이막도 마찬가지다. 퇴직이 문제가 아니라 은퇴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 더는 출근할 곳이 없어지면 무료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취미란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겠으나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취미에 몰두하는 사람은 시간을 잊는다.
무료함을 느끼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가질 생각으로 직장을 다닐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일을 시작하려면 그 정도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생 이막에 대해 찬찬히 고민해 보는 게 먼저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그때까지와는 다르게 일할 수 있다. 물론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꼭 필수라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지는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는 편이 좋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자신에게 일이 과연 삶의 보람이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늙어가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기란 쉽지 않다. 되돌아볼 입장이 되고 보면 중년의 고뇌는 산들바람에 불과한 것이었다. 떠밀려서든 편안하게든 이제 늙어버린 우리는 50대는 아직 한창이며 60대 죽은 사람들은 너무나 일찍 죽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쩌면 무대 위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노래 한두 곡쯤은 더 부를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 이제 연극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으며 죽음이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노년은 많은 상실을 안겨준다.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노년의 상실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만 있어도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선 시몬드 보부아르가 노년에서 빠짐없이 늘어놓은 안 좋은 소식부터 전하겠다. 그녀는 노아의 슬픔을 탄식한 인류의 많은 기록물들을 낱낱이 훑어가며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한 최초의 문헌이 기원전 2500년에 쓰인 프타호텝의 저서임을 알려준다. 노아의 고통은 오랜 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주제임 셈이다. 노인의 마지막 날들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가. 몸이 매일 조금씩 쇠약해진다. 눈은 침침해지고 기도 먹으며 근력이 소진된다. 심장도 이제는 편안히 뛰지 못한다. 입은 침묵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서 어제 일을 기억할 수 없다. 뼈마디마다 쑤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고통스러울 뿐이다. 입맛도 사라졌다. 노년은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많은 상실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 안식처이자 자랑이었던 집, 친숙한 공동체 안에 있던 내 자리, 일과 지위와 목적과 재정적인 안정, 통제력과 선택 가능성 등을 우리는 상실한다. 몸은 시시각각 기력과 아름다움을 잃는다.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반사작용도 느려진다. 집중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건망증이 생긴다. 노년은 오래 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되는 감옥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 80이 넘은 한 지인의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을 춤추면서 통과하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지나간다. 노년을 단순히 질병이나 근접한 죽음이라고만 논해서는 안 된다. 강제 은퇴와 노인 의료보험과 연금 지급과 지하철의 경로 우대가 공식적으로 노년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지만 노화에 따르는 중대한 상실의 체험은
그보다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년을 맞는다 하더라도 노년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노년학자는 사람들은 자애롭고 평온한 조부모, 현명한 노인, 흰머리 족장과 같은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려놓고 번지르르하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한편으로는 노인이 내세하고 썩어 문드러진 사람, 혐오스럽고 품위 없는 의존적 존재라고 깔보면서 비난한다. 라고 탄식한다. 노년에는 노년의 욕망은 추하다. 열정의 불꽃은 꺼버리거나 억제해야 한다. 는 암묵적인 메시지 때문에 성적으로 거세당한다. 사람들은 추잡한 노인들뿐 아니라 깨끗한 노인들도 생의 마지막 세월에 섹스할 수 있고 그러기를 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몸과 호색적인 성행위가 혼합된 이미지를 혐오스러워한다. 로널드 블라이스는 노인에 대한 한 연구에서 사회가 노인들에게 어떻게 성적인 요소를 박탈하는지 묘사했다. 노인이 이런 충동을 완전히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험하거나 병적이고 추잡한 것으로 인식된다. 노인들은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대개 절반만의 삶을 살아간다. 모든 열정이 7, 80세에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듯 처신하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유리하다. 우리는 성욕을 포기할 때 그것이 주는 풍요로움, 즉 감각적인 쾌락과 신체적인 친밀감, 자기 존재감도 함께 놓아버리게 된다. 그리고 노인은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그에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노년기 초기에 맞는 퇴직은 노인을 더욱 위축시킨다. 퇴직 생각을 하자 우울해졌습니다. 라고 이제 79살이 된 한 의사가 말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거든요. 전문의로서의 진료 업무, 병원 간부로서의 출장, 여행, 가르치는 일 등을 했지요. 내가 한때 맡았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였어요. 그리고 65살에 그것들을 모조리 포기해야 했을 때 정말 막막하더군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해준다. 그것은 사적인 자아와 공적인 자아를 고정시킨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를 통해 정의가 된다. 그래서 퇴직이 다가오면 불안감이 점점 심해진다. 퇴직과 동시에 가야 할 직장과 교제할 동료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줄 임무와 그 능력의 가치를 부여하는 봉급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인정받다가 은퇴해서 그런 것들을 잃은 사람은 종종 자존감도 상실한다. 물론 어떤 사람은 퇴직하면 여행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즐기며 젊었을 때의 꿈을 실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잣대에 따라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노후의 자유로움. 좋은 아침이란 약속이 없는 아침이다. 나 자신과의 약속만이 존재하는 시간. 나는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커피잔을 놓고 신문을 들고 침대의 이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다음
리모컨을 이용하여 여왕처럼 앉을 수 있도록 침대 상단 높이를 조절한다. 그리고 신문을 앞면부터 시작하여 뒷면까지 읽어내려 간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아침이라니 멋지지 않은가? 마음껏 흐트러진 생활이다. 오랫동안 나는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보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활을 해왔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어린 학생일 때는 수녀원의 수녀들에게 맞추어야 했다. 커서는 주인집의 엄격한 규칙에 맞추어 살아야 했으며 결혼해서는 아이들에 맞추어 살았다. 그 후에는 노후에 내가 모시기 시작한 엄마에게 내 생활을 맞추어야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보살핌이 필요한 남편에게 나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하루를 결정했다. 내가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침대에 누울 때면 얼마나 피곤한지를 이 모든 것들이 좌우했다. 어떤 이들은 노후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은퇴를 두려워한다. 나도 시간 보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끝이 없는 듯 여겨졌다. 혼자 사는 연습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을 피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라면 치과 치료를 권유하겠다. 대개의 노인들은 치과에서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계획들이 필요 없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전문가가 된 데다가 텅 빈 날들을 하품하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 멋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규칙도 없고 의무도 없다. 마치 처음으로 독립해서 아파트를 얻은 대학생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이날을 위해 나는 7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그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한다. 내 삶에 아직까지도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오전에 수영하러 가는 걸 좋아하므로 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수영 가방을 챙긴다. 그럴 때는 침대에서의 시간을 이유로 미룬다. 산책을 좋아하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을 보러 시내로 걸어가기도 한다. 요가를 좋아해서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일정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나는 다 취소한 다음 발코니에 앉아 추리소설을 읽기도 한다. 노인이 약속을 취소하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몸이 피곤해서 커피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 모욕감을 느낄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은 대부분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혼자 사는 건 역시 나름 장점이 있다.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귀가 어둡기 때문에 아들이 나에게 무선 헤드폰을 주었다. 따라서 이웃 걱정 없이 볼륨을 높이고 밤에 TV를 시청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미의 기사에 나오는 아리아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집안을 휘젓고 다녀도 된다. 남편 앞에서는 절대 입지 않았을 추리닝 바지 차림으로 말이다. 배가 고프면 나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만든다. 소시지와 달걀 프라이, 신선한 페스토, 혼자 산다면 마늘 냄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크로스워드 퍼즐을 푼다. 또 저녁에는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어린 시절 빵에 뭔가를 바르려면
버터와 잼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했다. 슈바뱅 출신의 할머니의 눈에는 그 이상은 탐욕으로 보였다. 하지만 오늘날 나는 빵 위에 버터와 잼 둘 다 바른다. 그것도 두껍게 말이다.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나는 이웃에 살던 그녀와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였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몇 주 그녀가 우리 집 초인종을 울렸다. 손에 케이크 조각이 담긴 접시를 든 그녀가 현관으로 들어왔고 나중에는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내 삶에 가득 차 있던 검은 장막을 스르르 걷어내준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혹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자원봉사 일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슬픔 속에서도 예스라고 말하고 새롭게 삶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딘가로 숨는 대신에 새로운 일이 주는 여러 가지 감각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지만 새로운 일은 내가 절박하게 그리워하던 내 삶의 한 부분을 되찾아 주었다. 견고한 삶의 구조 말이다. 이제 어떤 요일의 오전에 가게에 나가야 하는지 나는 안다. 거기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고 동료들은 기꺼이 내가 출근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남편이 죽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외로운 순간을 더 잘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할 일을 준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노년기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으며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령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자원봉사하기, 요양원의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거나 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혹은 조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아 주기,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수리점에서 당신의 손재주를 발휘해 보기 등, 나의 경우에는 공정무역 제품을 다루는 가게에서 나의 사교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잘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삶의 풍요로운 이면을 보여준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가게에서 멋진 삶을 누리고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여러 사귀게 되었는데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근무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매장에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손님들과의 아름다운 만남들은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든다. 이제 내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가게의 계산대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나는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다음 일을 찾아볼 것이다. 나는 집에서 홀로 묵묵히 앉아 재우를 기다리고 싶지 않다. 친구들을 사귀고 세상이 나에게 덤벼드는 듯한 이 짜릿한 모험을 매일 경험하고 싶다.